우리 격에 맞게 처신하라고 하셨죠. 저도 이제 격에 맞게 처신하겠습니다. 새벽 2시 강남 고급 빌라 주차장 앞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화려한 빌라의 안주인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남을 침묵시켜온 여자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그 순간, 그 두꺼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도 몰랐고, 동네 사람도 몰랐고, 경로당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이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이 모든 것은 강남 한복판, 번듯한 고급 빌라 주차장 앞에서 시작됩니다. 손에 든 봉투 안에는 이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번듯한 고급 빌라 주차장 앞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언뜻 보면 길을 잃은 할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을 이 자리에서 물러서게 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순례, 72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딸이 피를 흘리던 날 밤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빌라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도 없었고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강남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정적 속에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그때 안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잠에서 깬 듯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순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저예요. 박순례입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봉투의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이미 후회할 것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빌라 로비에 불이 켜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는 반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빌라 정문 쪽으로 향한 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잠옷바람의 오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순례를 발견하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내려오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순례는 봉투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오 여사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 여사가 팔짱을 끼며 섰습니다. 여전히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자다가 깨면 어떡합니까? 순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6개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도 순례의 새벽도 전부 그 2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는 듯 무심하게 열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줄 읽었을까요? 그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오 여사의 눈이 빠르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술래를 봤습니다. 그제야 오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를 처음부터 잘못 봤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날이 왔을까요? 어떻게 이 조용하고 허름한 노인이 강남의 이 번듯한 빌라 앞에 서서 한 집안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나타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술래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그날 밤으로.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낡은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텃밭이 있고 마루가 삐걱거리고 겨울이면 외풍이 드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술래는 거기서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을 끓이고 텃밭을 일구고 낮엔 동네 경로당을 오가고 저녁이면 딸 지연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지연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는 식당 일을 했고 청소 일을 했고 몸이 허락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외동딸 지연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고 딸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강민준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술래는 뭔가 걸렸습니다. 말은 번듯했습니다. 옷차림도 반듯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아들이라고 했고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술래는 하객석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매운 앞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번듯한 예식장이 낯설었지만 딸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맨 뒷줄이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결혼 첫 명절이었습니다. 술래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트도록 준비했습니다. 딸 집에 도착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오 여사가 상차림을 슬쩍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시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손이 트도록 준비한 음식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술래와 같은 나이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배이는지를. 오 여사는 술래가 앉으려 하면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을 걸면 딴 곳을 봤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괜찮은 척하기도 어려운 그 애매한 무시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술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말렸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부엌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딸이 행복하면 됐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쓸렸습니다. 긁히는 것처럼 자꾸만 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올 때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걱정 마. 순례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조금씩 얇아지고 있다는 걸 어미의 귀는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경우는 없습니다. 순례도 그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요. 딸이 원하지 않는데 어미가 먼저 나서는 것이 맞는 일인지 순례는 자꾸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말이라는 걸 순례가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 봄이었습니다. 순례가 딸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연은 예전보다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반갑다고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소매가 걷히면서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순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팔뚝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척하려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딪혔어, 엄마. 별거 아니야.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자꾸 이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제발 그냥 넘어가 달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쏟아지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순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국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주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라고도 했고 동창 모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유는 그때그때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취해서 들어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연만 알았습니다. 지연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사위의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말을 하지 않는 한 오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웃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줬을 것이고 경비원도 뭔가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명절마다 순례를 볼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남편 비위를 좀 맞춰야죠. 아내가 잘해야 집안이 편한 법 아닌가요? 사돈어른도 딸한테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맞받아치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더 힘들어질까봐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딸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순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오 여사는 가해자를 두둔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연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곁에 붙어 있는 짐짝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점점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순례와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만날 때면 항상 긴 소매 옷을 입었고 햇빛이 환하게 드는 카페보다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햇빛 아래서는 멍이 더 잘 보이니까요. 숨기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연이 그랬습니다. 순례는 딸 집 앞 편의점에 혼자 앉아 캔커피를 마신 날이 있었습니다. 한 캔을 다 마시도록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집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딸이 원하는 게 뭔지, 딸이 버티고 싶은 건지 나오고 싶은 건지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나서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미가 딸 집 앞을 서성이다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가늘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순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딸을 믿는다는 것과 딸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순례가 문을 열었는데 지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뚝이 아니라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가려지지 않는 멍이었습니다. 순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또 부딪혔어? 나 원래 피부가 약잖아.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어이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순례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딸을 돌려보내고 나서 순례는 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눈물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이제는 다시는 참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비오는 화요일 밤이 왔습니다. 화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녁마다 그랬습니다. 딸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례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이 시간에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없었습니다. 낮에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고 일찍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전화를 걸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항상 이 시간에 옵니다.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울음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터진 울음이었습니다. 온몸으로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술래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잠겨 있고 간신히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7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술래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신발을 찾았습니다.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한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짝만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버스를 탔고 내려서 또 뛰었습니다. 환승을 했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빗물에 흠뻑 젖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72살의 몸이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술래 본인도 신기했을 겁니다. 강남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계단을 돌아서는 순간 술래의 발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눈밑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뺨에 손가락 모양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지연은 술래 앞에서는 항상 숨겼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던 걸까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다쳤어. 별거 아니야. 터진 입술로 부어오른 눈으로 빗속에 혼자 앉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이 딱 그랬습니다. 그때 술래의 눈이 빌라 위로 향했습니다. 2층 창문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여사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빗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술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게 오여사가 선택한 답이었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막지 않겠다는 것도 모두 그 커튼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는 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빌라에서 멀어질수록 지연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됐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을 방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떠다 딸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눈을 감았습니다. 겨우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딸이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오래된 쇼핑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뒤편에 숨겨둔 낡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3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묶음이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 순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폈습니다. 잔액란을 찾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이 통장을 열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숫자였습니다. 이것이 진작 딸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았습니다. 숨겨뒀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남긴 것은 작은 땅 하나였습니다. 지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땅도 남편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받은 돈을 들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물류창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부탁했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여자 혼자, 그것도 아이까지 달린 과부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됐겠지요. 하지만 순례의 눈빛을 보고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저 눈빛이라면 어떻게든 하겠다 싶었다고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면서 키웠습니다. 지연이 중학교에 다닐 때 창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연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건물이 한 채 생겼습니다. 그 후로 2채가 더 생겼습니다. 법인 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몰랐고 경로당 친구들도 몰랐고 지연도 몰랐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딸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건 믿고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허름하게 살았습니다. 청소 일을 다녔습니다. 낡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이 서랍을 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딸을 지킬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았습니다. 숨겨뒀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다쳤습니다. 딸의 팔뚝에 멍이 생겼고 얼굴에 멍이 생겼고 오늘 밤은 빗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 곳이었습니다. 방에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순례는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순간이라는 것을 순례는 알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곧 밝아오겠지요. 순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쪽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곧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례입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장 맨 뒷줄에 앉던 그날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아니, 살면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례는 두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맞았습니다. 앉으시죠 하고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명의입니까? 순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강민준 씨 회사 자료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무엇이든 나오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 자료를 준비하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순례는 텃밭에서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십니까? 됩니다. 강민준 씨 회사 거래 내역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회사 자금이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데 그 계좌가 오 여사 씨 명의로 된 차명 계좌로 보입니다. 순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추잎을 계속 다듬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흔들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에 오 여사 일가의 운명이 담겼습니다. 변호사는 세무사를 연결했습니다. 세무사가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하나 잡아당겼더니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좌 하나가 또 다른 계좌로 이어졌습니다.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날짜가 맞춰졌습니다. 금액이 쌓였습니다.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거래였습니다. 오 여사 일가의 세금 포탈 규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순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오 여사는 며느리를 무시하는 동안 자신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쁜 사람 뒤에는 항상 나쁜 일이 있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닌 거죠.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자료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상해 진단서였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연이 병원을 찾았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원인은 모두 달랐습니다. 부딪혔다고 했고, 넘어졌다고 했고, 문에 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모양과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에서 통화할 때 녹음된 것들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빌라 경비원의 목격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지연이 복도에 나와 있던 것을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소매 안에 멍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순례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지켜보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닌 겁니다. 순례는 그 어느 날도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에게도 오 여사에게도 단 한 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주면 안 됐습니다.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앞에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이혼 소장, 폭행 고소장, 국세청 신고, 그리고 강민준 씨 거래처에 보내는 내용 증명까지 이 4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가면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하게 치는 겁니다.
순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터진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혼자 앉아있던 딸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네. 동시에 진행하세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6개월간의 준비가 마침내 발동됐습니다. 국세청 신고 접수중이 출력되던 그 시각 강남 빌라에서는 오 여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것 같냐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겁니다. 무언가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흘 전부터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순례는 다시 빌라 주차장 앞에 섰습니다. 처음 그날 밤과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도 같았습니다. 낡은 운동화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손에 든 봉투였습니다. 이번엔 훨씬 두꺼웠습니다. 6개월이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도, 순례의 새벽도, 변호사와 세무사가 밤새 뒤진 서류들도 전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 여사가 금방 받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특유의 경멸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례입니다. 내려오세요. 처음으로 오 여사의 목소리에서 경멸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잠옷바람에 오 여사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순례를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그 얼굴에 경멸 대신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순례는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2글자였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게가 달랐습니다. 오 여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2줄. 손이 더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폭행 고소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에 지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이름에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국세청 신고 접수 중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길수록 오 여사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사돈어른, 조용히 합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실 건가요? 순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침묵시켜온 여자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 여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이요. 제발. 우리 민준이만은.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발 한 번만. 순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터진 입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혼자 앉아있던 딸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나 죽을 것 같아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격에 맞게 처신하라고 하셨죠. 순례가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이제 격에 맞게 처신하겠습니다. 오 여사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 여사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강민주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오 여사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사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는 내용 증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순례는 빌라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 나오는 그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경기도 외곽 친정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마루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순례가 심어둔 봄나물이 파랗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은 끝이 나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직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마루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례는 옆에 앉아 그냥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참다 어깨만 들썩이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이제 순례도 알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뒤 지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걸 숨겼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세 채나 있는 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해줬다면 내가 그 집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진 않았을 텐데. 순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엄마 거 믿고 기대는 사람 말고 내 발로 서는 사람이 되길. 그게 엄마가 바라는 것이었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어. 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스스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주는 것이 먼저였는데,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그게 미안하다. 진짜로 미안해. 지연은 엄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늦게 하는 어미도, 이렇게 늦게 받는 딸도 둘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프지만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나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순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먹자. 그것이 순례의 방식이었습니다. 힘든 날에는 밥을 먹이는 것, 아픈 날에도 밥을 먹이는 것, 말보다 밥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늘 그랬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마루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가에 기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술래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이었습니다. 냄비 안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된장이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된장국이었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시험을 망친 날, 친구와 싸운 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했던 날이면 술래는 항상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뭐가 힘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 냄새가 풍기면 지연은 부엌으로 왔습니다. 국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지연은 부엌 문가에 기대어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점퍼였습니다. 굽은 어깨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목이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굽어 있지만 무너지지 않은 어깨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어깨였습니다. 지연의 눈에 또 눈물이 찼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작은 부엌 안으로, 마루 쪽으로, 열린 창문 너머로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앉아. 술래가 대답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 2그릇, 밥 2공기, 김치 한 접시였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주 앉은 밥상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맛이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 술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술 뜨고 국을 한술 뜨고 김치를 조금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오늘처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처럼.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없고 대단한 다짐도 없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고 내일 또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씩 가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3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었고 아직 울어야 할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오 여사에 대한 기억도 강민준에 대한 기억도 한동안은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여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창밖 텃밭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술래가 심어둔 상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 또 밥을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모레도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씩이면 됩니다. 박술래 어르신은 끝까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준비했고 조용히 나타났고 조용히 이겼습니다. 딸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아픔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어미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